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악화한 고용지표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감소 원인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현재의 저임금 구조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7월 취업자 증가수 5천 명이라는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지 닷새 만에 국회를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고용정책을 두고 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5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실은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5만 명을 잘못 쓴 것 아닌가. 전 정권 시절보다 한 100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실업률은 그대로 있고. 김 장관은 고용지표 악화 지적에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천 명에 그친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다만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보다는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것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산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도 있고.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주 52시간제 수정을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수, 설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저조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5천 명에 불과하자 정부는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은 국회와 의논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제보다 근무시간 단축을 언급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최저임금 제도를 중간에 고치는 것이 어렵고 시행 7개월은 제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 전이고 업종별로 심각한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산업별, 지역별로 좀 차등화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보다 천천히 인상하고 세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목소리가 나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창구를 단일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연구개발 예산으로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 드론을 비롯한 8대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과 전북의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은 1,015명이 빠져나가 마이너스 1%의 순이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되며 마이너스 1.1%의 순이동률을 나타낸 서울을 제외하고 유출 속도가 가장 빠른 겁니다.
전북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등으로 1,384명이 빠져나가 마이너스 0.9%의 순이동률을 나타내 세 번째로 유출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감소폭은 11.9%로 1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0.12명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지난 2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97명까지 떨어져 올해는 0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혼인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내년 3월 특별 장래 인구 추계를 내놓고 기존 5년이었던 집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에 고용과 국민연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1.05명이 유지되면 2088년에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의 30%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공적 기능에 의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후손들 그다음에 손자 되시는 분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요소고요.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10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총수 일가의 경영퇴진을 촉구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24일 저녁 공동으로 촛불 집회를 엽니다. 이전 집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24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듭니다. 이들은 한 달여 전 청와대 앞에서 첫 공동 집회를 연 바 있습니다. 당시엔 3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항공사 직원들뿐 아니라 20여 개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4월, 아시아나는 지난달부터 갑질 폭로와 퇴진 요구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넉 달 가까이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정부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받았지만 결론이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회 참여 등을 빌미로 보복성 인사나 노조 탄압이 이뤄지는 등 사측의 갑질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항공 내에 땅콩 갑질, 물컵 투척 갑질로 떼집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전처럼 가면을 쓰기로 한 직원들은 이번 집회가 성공하면 가면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부터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만 각종 복지 혜택을 위한 지표로도 쓰이는 만큼 세심하고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고강도 규제를 비웃듯 치솟고 있는 서울의 집값. 집값 과열에 대해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 초에 올랐던 것들도 올 지금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올릴 경우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약 30억 원인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4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세의 80%까지 반영할 경우 공시가는 24억 원까지 오르며 이에 따른 보유세 역시 약 530만 원에서 1,030만 원 정도로 2배가량 늘어나 과세 현실화에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간 세부담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미뤄왔지만 급등하는 집값에 보유세를 올려서라도 수요를 억제키로 한 겁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도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속도 조절과 정교한 셈법이 필요합니다. 이 재산의 어떤 이 평가가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가격이다 보니까 세금 외적인 부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집값 안정을 위해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속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보완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와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법무부 등과 함께 꾸린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또는 36개월입니다.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각각 1.5배와 2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대체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추진단 내에서는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기관은 대체 복무자의 합숙 근무도 가능합니다. 국공립병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포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담긴 지뢰 제거 작업 투입 등 국내 비전투 분야 복무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체복무 대상자를 한 해 600명에서 700명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 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 시즌이 시작되면 불안한 마음에 일단 다양한 회사에 원서를 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취업 준비생들 중엔 미처 회사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헷갈리기 쉬운 동명이사 회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안채영 아나운서, 물론 그런 회사들을 알려주는 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네, 박하윤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좀 의아한데요. 자, 그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박하윤 아나운서는 삼천리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네, 삼천리 하면 아무래도 자전거가 떠오르는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박하윤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역시 대부분 삼천리라는 회사 하면 자전거 제조업체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 같은 이름으로 삼천리라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동명이사의 회사인 삼천리라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데요. 인지도 면에서는 삼천리 자전거에 비해 많이 밀리지만 인천 5개구와 부천, 안산, 안양 등 경기 남서부 13개 도시 등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전국 시장 점유율 17%에 달하는 그야말로 알짜 기업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름 때문에 삼천리에 다니는 직원들조차도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도시가스 공급업체 삼천리와 자전거 제조업체 삼천리가 이름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 플러스를 진행하면서 직업 정보에 관해선 남다른 상식이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런 동명이사인 기업이 있었다니 오늘 안치홍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동명이사인 기업들을 저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동명이사는 어떤 곳이 있었나요? 네, 바로 삼양식품과 삼양그룹입니다. 삼양식품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삼양라면, 불닭볶음면과 라면, 우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일반인들 사이에선 삼양식품이 삼양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게 계열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양그룹은 삼양식품과 전혀 무관한 회사인데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는 두 곳 다 먹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의 식품을 만들고 세븐스프링스와 삼양바이오탐을 운영하는 삼양그룹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화학, 식품, 의학 계열인데요. 계열사인 삼남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산업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부 업무는 삼양식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력 사업은 다르지만 두 회사 모두 먹거리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소비자의 경우 착각하기가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 입사 지원서를 쓸 때는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쓸 텐데 정말 혼동하는 지원자들이 있나요? 네, 그것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취업 시즌 때마다 삼양그룹의 인사 담당자와 기업 블로그에 우리 기업은 라면과 무관하며 자기소개서에 라면과 관련한 내용을 쓰면 즉시 탈락이라는 내용을 홍보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삼양그룹은 SNS 등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라면 회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라면과 관련한 문의 전화도 자주 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오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 취업 시즌마다 회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비슷해 같은 회사로 오해를 받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동원산업과 동원수산인데 그 두 회사는 모두 참치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동원산업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동원 참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원양어업과 수산물, 유통업, 물류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원수산은 참치를 잡으면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냉동, 냉장업, 빵가루 제조업 등이 주력 사업입니다. 하지만 업종도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을 혼동한 투자자들로부터 잘못된 문의 전화도 서로의 회사에게 많이 오고 심지어 주식을 거래할 때 혼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의 오르내림세마저 늘 비슷하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업종마저 비슷하다면 정말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체인데 이름이 비슷한 회사들이 정말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문명 이름이 같아 혼동하기 쉬운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KCC인데요. KCC라는 사명이 붙은 회사는 두 곳이 있습니다. 건축자재 제조업체와 IT 서비스 기업인데요. 사실 같은 이름을 쓰는 두 업체의 영문 뜻은 전혀 다릅니다. 한 곳은 금강고려화학의 줄임말을, 또 다른 한 곳은 한국전자계산의 줄임말을 KCC로 쓰고 있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같은 계열사로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전혀 다른 업체들인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하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이름만 같은 회사 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쓰는 지원자들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서류에 쓰는 건 탈락의 지름길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자질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정성 들여 준비했던 취업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플러스에선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